건축법하고 농지법,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농지법도 그리고 근로기준법도 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뭐 창업을 하시거나 또 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 또 창업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텐데 이미 근로기준법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누군가 그리고 또 그 지방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영농 그 농가나 그 뭐 어업을 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처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급여를 그러니까 또 아르바이트 비용들을 받으신 경우가 더 많지 돈을 직접 지급해 보신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뭐 일하면 그냥 주나 보다. 그리고 뭐 내가 그냥 돈 받는 게 중요하지 뭐 주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못 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지금 그 요즘에 그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단속을 하는 거냐면 결국은 농지법은 농업인,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농지를 임대차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그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단속도 많이 해서 이 부분 농지법 모르면 괜히 이것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히 더군다나 농업 또는 어업, 수산업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농지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해야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건축법은 또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든지 앞으로 어떤 그 축사를 지으시거나 아니면 무슨 시설 창고를 지으시거나 농업인 주택을 지으시거나 어업인 주택을 지으시거나 이거 전부 다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그 제가 강의 목표를 좀 만약에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간다면 너무 많은 거를 사실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건축법이나 농지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어렵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내가 챙겨야 될 거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릴 텐데 전체적인 어떤 느낌들 이거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구나. 이거 할 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지법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깊게 보셔도 돼요. 농지가 어떻게 소유해야 되느냐. 이 농지가 그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내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줘도 되느냐. 이런 쪽을 보시면 되고 근로기준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급여를 주고 그것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건축법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그 건축법은 여러분들 그 일단 건축법을 배우려면 알려면 건축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건축물이 과연 뭐냐? 실질적으로 여기 보세요. 용어에 보면 용어 정의에 보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것 이에 딸린 시설물 이거를 지금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붕, 기둥, 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붕, 기둥 또는 벽 또는 벽. 그러니까 지붕하고 기둥. 지금 여기 하는 보시면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붕이 있어요. 이건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똑같이 벽이 있다 만약에 기둥이 없이 벽으로 만약에 지어진 집이다. 이것도 당연히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침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고라든지 창고라든지 점포라든지 사무소 이거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건축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은 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붕만 설치해놓고 나는 벽 없는데 이것도 건축물이야? 당연히 건축물입니다. 지금 여기처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벽이냐 기둥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 부분을
제가 이거 왜 정의를 알려드리냐면 나중에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야? 허가받아야 되는 거야? 할 때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뭐 허접해 보이잖아요. 왼쪽 거 보면. 이거 그냥 내 마음대로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은 그럼 뭐냐? 만약에 이 그 인공적으로 집안의 고정에서 설치한 건물 중에서 건축물이 아닌 거. 지금 보세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인데 비닐하우스는 그렇지 않잖아. 이건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에요. 비닐하우스는 뭐 비닐에다가 뭐 사실은 이렇게 그 가설 건축물 형식으로 지금 그 비닐을 받치는 어떤 틀만 갖다가 놓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공장 건축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도 일부는 또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가설 건축물이라고 좀 보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가면 건축물, 그러니까 지붕 있는 거, 기둥이나 벽 있는 거 무조건 건축물이니까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대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작물, 그리고 건축물은 아니고 그냥 뭐 다른 물건이야. 공작물 아니, 건축물 아닌 물건인데 그 중에 신고해야 되는 거 있어. 신고. 그게 뭐냐 하면 2m가 넘는 옹벽. 우리가 가끔 생활하다 보면 2m가 넘는 옹벽 치거나 담장 설치하는 경우 있어요. 집 앞에다가. 내가 내 담이야. 여기 누구 못 들어오게 내가 여기다가 담장 설치하는데 2m가 넘어. 그거 만약에 신고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m가 넘는 옹벽이나 담장은 건축물은 아니지만 신고가 필요한 공작물이니까 그것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 4m가 넘는 광고판, 옥탑, 그 광고탑이나 광고판 이것도 다 공작물이에요. 건축물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6m가 넘는 굴뚝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거 6m가 넘어? 이것도 그런데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을 만약에 짓는다. 그 다음에 그 외벽이 없는 철골 주립식 주차장 이거는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주차장을 지을 때도 철골로 조립식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건축물로 그 공정물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부분만 아시면 될 거예요. 옹벽 하고 담장.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집 앞에 담장 설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2m 넘는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당연히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공정물도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이거 왜냐하면 지금 정의를 보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뭐 건축물의 개념이 뭐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비슷비슷한 용어를 배우는데 이걸 왜 설명드리는 거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신고해야 돼? 아니면 그 허가받아야 돼?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신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새로 짓는 거예요. 근데 증축은 기본적으로 지어져 있는 건축물을 넓히는 것.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층수 높이를 늘리는 건데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상식이기도 한데요. 여기 나온 용어 한번 설명드릴게요. 건축 면적은 뭐고 연면적은 뭐고 뭐 층수야 높이는 아시니까 이게 뭐냐면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 제가 만약에 100평이잖아요. 100평이면 그 위에 건축을 하는 면적, 그러니까 내가 100평 중에서 50평만 건물을 짓고 50평은 여기 마당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건축 면적이 그 지금 그 바닥 면적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면적은 뭐냐? 50평짜리를 3층으로 지면 연면적이 몇 층이 됩니까? 150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면적이 만약 2층까지 지으면 연면적이 100평 이렇게 되는 걸 바로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하고 연면적은 다르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뭐 굳이 뭐 모르셔도 되지만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농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 농토를 사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어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땅을 사실 때 그 땅을 사려면 등기부 떼보잖아요. 그 등기부 떼었을 때 그리고 이 거기에 건물의 용도 같은 게 나와요. 그 토지의 용도가. 근데 이게 대지냐 아니면 뭐 이게 그 뭐 상업용 건물이냐 그러니까 논이냐 임야냐 전이냐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가 나오는데 이 그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상업 지역에 있느냐, 자연 녹지에 있느냐, 아니면은 주거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을 그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는 것과 건폐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100평짜리 땅에 5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바닥 면적이. 그러면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100분의 50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50%가 되는 거예요. 50%.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건폐율. 그 다음에 그 땅 위에다가 연면적을 아까 100평에다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새 3층으로 지면 150평이 되잖아요. 이런 거 연면적을 나타내는 건 바로 부피를 뜻하는 게 용적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의 이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 건폐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그 뭐 땅을 좀 살려고 하는데 이 땅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 물어보실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용어도 알고 계셔야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안 들리세요, 이제? 음소거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었나, 지금? 네, 지금 음소거 제가 다시 제거했습니다. 네. 어디까지 못 들으셨나 모르겠네. 그 자우관 개축이라고 하는 건 증축은 자우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축은 어 기존 건축물에다가 기존 건축물을 다시 허물고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를 지금 개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재축은 또 달라요. 약간 용어가 같은 용어기도 하고 다른 용어기도 한데 지금 재축이라고 하는 거는 재해,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나서 멸실됐어요. 그러면 다시 축조하는 걸 재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재축, 개축 굳이 뭐 그 왜 나눠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일하시다가 보면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건축물이 멸실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 나중에 그 허가 부분에서 그게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땅이 나중에 이게 뭐 자연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다 만약에 근데 거기에 지어진 집을 짓고 살고 계셨는데 그게 만약에 재해로 멸실됐다. 천재지변으로 멸실됐다 그러면 다시 축조하는 거, 재축하느냐, 개축하느냐, 증축하느냐, 신축하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축이라는 용어도 개축과는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정의를 설명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것들은 하나도 얘기 안 드려요. 근데 깊이에 따라 다른 거지만 자꾸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축사를 지시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창고를 짓는다고 하거나 그다음에 뭐 우리 그 농업인 주택을 짓는다거나 뭐 그 공장을 짓는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설계사한테 건축을 맡겨요. 이게 건축사한테 설계를 맡기는 건데 그 기본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거를 맡기고 그다음에 이 설계를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맡기느냐? 뭐 당연히 뭐 시군구장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특별시나 그 광역시가 아닌 데는 시장이지만 특별시에다가는 예외적으로 뭐 서울특별시장 그다음에 광역자치 시장한테도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 신청하면 착공이 떨어지거든요. 좋아, 허가 났어. 이거 건축해도 좋아라고 건축허가 나오면 그 다음에 착공 신고하고 착공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 건물을 짓고 나면 사용 승인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나 건축물을 설계 도서대로 잘 그 지어놨으니까 사용하게 허락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나중에 좋아 이 건물 그 사용해도 좋아라고 사용 승인 해주는 거예요. 이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건축법상에 이런 걸 사용 승인이라는 말 대신 여러분들은 준공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공받는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대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이런 이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건축 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다. 이거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허가와 달리 지었다. 그러면 이 뒤에서 사용 승인 안 나옵니다. 착공 신고 나올 수 있어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부 다 위법 건축물,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 되게 돼서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건축 허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짓거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 이게 신고는 며칠 날 해야 되고 착공은 언제부터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용어 정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런 거 지을 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법률적인 얘기라 건축 허가는 좀 어려워요. 이게 뭐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이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만 설명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건축 행위가 원래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 허가라고 하는 거 내가 집을 짓는 행위 우리가 뭐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상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유 그 자체를 다른 법에 의해서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건데 법률에 의해서만 함부로 제가 이사 가려고 하거나 국내에서 돌아다니거나 여행 가려고 하는 걸 제한을 못 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권이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천부 인권하고도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함부로 제한을 못 해. 근데 그거와 다르게 건축허가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금지돼 있어. 건축행위는 함부로 못 해 아무나. 근데 이거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건축을 짓도록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행정청에 어떻게 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허가를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건축물 내가 무조건 내 자유에 의해서 내가 뭐 어디 여행 갈 자유가 있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뭐 그냥 무조건 가서 내가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축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서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그 건축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축분뇨, 뭐 우리 축사 지을 때 많이 문제가 되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옛날에 지은 축사들은 지금 뭐 이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들어올 수 없는 지역, 그러니까 인가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축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그 축사 양성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화하거나 뭐 기본적으로 양성화 취지에 맞게끔 시설을 개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축허가 양성화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위법한 부분에 대한 어떤 철거라든지 시정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축사 같은 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으려고 할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만약에 건축법이나 가축분유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건축 행위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한다고요. 왜냐하면 냄새 난다. 여기다 지으면 우리 이사 가야 된다. 여기 우리가 여기 이 근처에 있으면 지금 수질이 오염이 된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들면서 민원을 굉장히 강하게 제기해요. 특히 그 중에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게 뭐냐면 지금 축사랑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지렁이 농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변토 가지고 비료 만드는 거,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 가지고 지렁이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시설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그럴 때 그런 민원, 법에는 적법하지만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것만 갖고 건축을 금지할 수 있느냐,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민원만 가지고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속재량행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이라든지 기본적인 뭐 가축분요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거라면 민원만으로는 그 부분을 건축허가를 금지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아마 요즘에 국민들이 이제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자꾸 이렇게 냄새가 나거나 약간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자기 집 근처에 절대 못 들어오게 난리를 칩니다. 아무리 무창돈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그 뭐 분뇨라든지 아니면 분뇨 처리를 잘하고 이 그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난리 나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해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우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허가 대상은 뭐냐면 건축 허가와 신고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건축 허가 대상과 그 지금 허가를 나눠 놓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축물 지을 때는 당연히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연면적, 제가 아까 연면적 설명드렸죠. 1층, 2층, 3층을 지으면 다 그걸 합친 거예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건 다 이건 전부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뒷부분은 뭐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랬으니까 33평 바닥 면적 33평을 3층 3개층 이상으로 짓는다. 그게 넘어서 100제곱미터가 넘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거고 바닥 면적은 85제곱미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전부 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는 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건축허가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 사전 결정 통지라는 게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리려다 말았는데 뭐냐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만약에 거부가 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다가 제가 뭐 우리 농가주택을 하나 짓고 싶어요.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건축허가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미리 설계사한테 가가지고 건축허가 다 그 뭐 도면까지 그렸는데 진짜 설계사가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도면 그려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했더니만 공무원이 이거 못 해줍니다. 그러면 돈만 아까우니까 사전 결정 통지를 받는 거예요. 미리 가서 가능합니까? 그러면 여기다 지어도 됩니다. 라고 해서 사전 결정 통지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거부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사전 결정 통지 지어도 됩니다. 지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 믿고 무조건 하면 반드시 건축 허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근데 지금 이 사전 결정 통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신뢰를 준 거기 때문에 이게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나중에 건축 허가를 반려한 거, 거부 처분을 한 것들을 취소시킬 수 있기에는 좀 유리한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사전 결정 통지가 있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유효한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을 의제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략을 좀 할게요. 근데 대신 이건 좀 설명드려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다 건축허가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가 있거든요. 개발 행위 허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굉장히 이 법을 몰라서 개발 행위 허가라는 거를 모르셔가지고 난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시골에 가면 뭐 시골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지방에 가면 가끔 마당이 넓은 집 땅이 넓으니까 마당에다가 뭐 음식점이나 집을 하나 채 재워놨어. 근데 그 마당에 자갈을 깔아요. 제가 여기가 흙이 너무 날려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에다가 작은 자갈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석재를 깔아. 이거 허가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건 건축 허가랑 다르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요. 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거. 토지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뭐 만약에 논이었는데 이걸 밭으로 변경한다거나 밭이었는데 대지로 변경하는 거 다 형질 변경이라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평평한 흙으로 되어 있는 땅 위에 자갈을 까는 것도 이거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우리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토속을 채취한다. 내가 땅을 파. 그 다음에 50cm 이상을 갖다가 땅을 성토해요. 거기다 뭘 올려 쌓아도 딴 흙을 가져다가 이런 거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거기다 흙 깔고 흙을 갖다 50cm 이상 성토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갈 깐다거나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그 토속을 채취한다거나 이거 전부 허가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지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표현 말고 또 하나 형질 변경이라는 것보다는 아까 방금 지금 얘기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농토를 형질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게 바꾼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거 형질 변경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전용이거든. 농지를 전용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라든지 신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지만 그중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게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국토를 건드리거나 국토의 모양을 바꾸는 거 이거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막 건축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어떻게 다르냐.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가 그 토속도 채취해야 되고 뭐 성토를 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농지에다가 내가 집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았어. 농지에다가 이제 농업인 주택 같은 건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때는 농지 전용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 얘기를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취지라는 거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축 신고 얘기 드릴게요. 그럼 건축 신고는 뭐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그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이상이 되는 거는 지금 허가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건 신고예요. 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면적 200m 이하의 창고라든지 뭐 이런 축사 같은 경우는 400제곱미터 이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고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뭐 몇 제곱미터는 뭐 신고고 뭐 허가고 이걸 어떻게 외워? 이거 건축사들도 헷갈리기도 하고 변호사들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자꾸간 이거는 숫자는 모르셔도 되지만 내가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구나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강의할 때마다 지금 젊으신 우리 청년들 그다음에 20대 분들 대학생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전과자 되기 정말 쉬워요. 정말 전과자 여러분들 뭐 진짜 어머님들이 금지옥엽처럼 키워서 정말 사회에서 그 여태까지 뭐 전과 잘못 한번 안 저지르고 진짜 착실하게 사셨잖아. 싸움에서 사람 때려도 벌금 나오잖아요. 근데 뭐 사람이 다치면은 벌금보다도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사회에 나오면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지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농사 짓다가 나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가 여기다 뭐 하나 지을까?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그 지붕 하나 갖다 놓고 내가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막 그 나무 하나 기둥 세워놓고 건축물로 그냥 양철 같은 걸로 뭐 덮었어. 그것만 갖고도 지금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요. 그 다음에 뒤에 얘기하는 아까 제가 근로기준법 내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직원을 채용하는데 근로계약서 안 썼어? 그 친구 나가면 고발해. 그러면 그거 전과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는 농지법? 농지법 나는 이거 뭐 나는 뭐 내가 서울에 있는 부재주지만 내가 나중에 거기 가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내가 그냥 미리 사놨다. 그거 근데 뭐 누가 그냥 사주겠다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거 있는지도 몰랐어. 내가 나중에 지으려고 미리 사뒀어. 근데 그 사람이 농지 취득 증명을 좀 약간 편법으로 받았다. 전과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전과 3, 4번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강의가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고생하시지만 뭐 하나라도 좀 꼭 가지고 가세요. 이런 기억들 꼭 해놓으셔야 된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지금 여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농업을 경영하는데 농업용 창고가 건축하는데 필요해. 창고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허가나 신고 받아야 되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무조건 해야 돼.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건 또 물어보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아까 연면적 제가 얘기했죠. 층수에 따라 다릅니다. 다 더하는 거야. 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면 신고 대상, 그 이상이면 허가 대상.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시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있으셨는데 여기 바로 들어와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농업관수장 1평짜리에다가 지붕 씌우는 거 지금 여기는 지금 한 평이면 조그만 관수장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붕을 씌웠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2m 이상 되거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허가 대상이 되겠지만 한 평짜리 지붕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거를 지붕을 높게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지붕 씌우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가설 건축물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지붕과 기둥, 그 다음에 또 그 벽 또는 벽을 세우는 게 이제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나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설 건축물은 또 뭐냐면 임시적으로 그다음에 또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존치 기간이 3년 내의 건축물들 이런 부분들을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금방 뜯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이런 공급 시설들, 설비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같이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이 아니어야 돼. 이게 가설 건축물.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임시로 지은 뭐 창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뭐 아주 간이한 창고 같은 경우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허가가 필요한 가설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신고로만 가능한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는 지금 신고 허가 부분 말고 신고 부분을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고하는 걸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야.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건축물을 잠깐 지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금방 철거하거나 임시적이거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 3년 이내에 철거할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 건축물은. 또 하나 가설 흥행장, 가설 점포, 직거래용으로 하는데 야 여기 점포 하나 좀 내놓으려 그래 잠깐 저 장터 같은 데다가 금방 여기 철거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치워야 되는데 가설 점포 만들 때 이거 전부 다 허가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복잡하면 어떻게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언제 이거 가설 점포 만들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로도 가능한 가설 건축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아까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지만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 100제곱미터 밑에 거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농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 중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를 넘는 비닐하우스는 이거는 가설 건축물로서 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용, 그 다음에 상업용,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닐하우스도 가설 건축물로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축사용 비닐하우스 이거는 당연히 어느 지역에 짓는지 설치하는지와 상관없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것도 비닐하우스도 설치를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업, 어업, 고정식 온실, 그 다음에 간이 작업장, 그 다음에 가축 양육실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오죽하면 이 물품 저장용 천막이나 유원지에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뭐 물건 잠깐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천막 등 짓는 것도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가설 건축물을 올리면서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축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보다 더 중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히 허가 대상이에요. 가설 건축물도.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드리는 거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 비닐하우스도 기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이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거 온실, 뭐 간이 작업장, 이거 내가 농업용으로 쓰려고 하더라도 신고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감을 갖고 가시고
잘 모르겠으면 찾아보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그 해당 관청에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꼭 그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갖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거나 아니면 엄마 부모님이 살고 계신 땅이 있으면 그 건축물 대장하고요. 집이나 땅 다 관계 없거든요. 뭐 물론 건축물 대장은 딱 건물이 있는 것만 떨어지겠지. 그러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는 뭐가 나와요? 토지 대장.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 그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 건축물이 뭐 하는 건물이고, 용도가 뭐고, 그 다음에 몇 평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은 거 재료는 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제가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집에 가시면서 요즘에 민원 24시 정부 민원 24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시면 바로 건축물 등기부 등본 띄는데 1,000원인가 그래요. 건축물 대장도 그렇게 뗄 수 있고 아무거나 등기부는 아무 집이나 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떼보세요. 거기 보면 그 건물을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사회에 나가시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축물 대장도 꼭 떼보시면 거기 건물의 용도가 있거든요. 건물의 용도가 만약에 주거용, 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거기서 주택을 갖다가 변경해가지고 거기서 상업 근린생활시설로 쓴다거나 여기에서 상업용 시설로 창고로 쓴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건축 용도를 변경하거나 만약에 이 달리 사용하겠다. 그게 다 변경, 용도 변경인데 그거는 무조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류군과 하류군이 있어. 하류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만약에 주거 업무 시설구 주거 업무를 쓰는 게 있고 이 밑에 그 밖의 시설구는 만약에 주택이라고 봐요. 주택보다 그 위로 가는 거 주거용, 근린시설, 교육, 영업, 그 다음에 문화시설, 산업시설, 공장, 자동차 이렇게 가면 위로 가면 허가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허가 자동차 시설로 받은 거를 변경해서 문화집회시설로 변경하려고 할 때 용도를 그때는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 것도 허가도 받고 신고도 받아야 되지만 이거를 갖다가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설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도 바꾸면 안 돼.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뭐 요번에도 우리 이태원에서 이런 뭐 지금 많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도 길에서 사람이 죽을지 뭐 100명 이상이 그렇게 사망할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예 내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왜 집도 못 짓게 내 마음대로 뭐 여기다가 건물 용도 변경하면 안 돼? 이게 왜냐면 건물은요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상업용 건물이 되면 집에서 여기는 그냥 일반 뭐 그 큰 불 안 쓰고 가스 안 들여오고 조그맣게 허가를 해준 집에서 만약에 공업용 일반 주택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그 공장에서 뭘 제작한다? 그러다 불나면 어떻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거는 꼭 인지하시고 함부로 이거는 내가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꼭 건축물 대장 떼보세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제가 얘기 드린 거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나오죠. 농산물 판매 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창고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여기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세요. 여기 뭐냐면 방금 제가 판매 시설에서 창고 시설이에요. 그러면 판매 시설은 어디 있어요? 여기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영업시설군 정도로 봐야 되나? 여기에서 그거를 창고 시설로 가면 이 밑에 시설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가 대상은 아니고 그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상류군 시설이냐 하류군 시설이냐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아, 내가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농지법인데요. 건축법은 뭐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근데 그 정말로 이 당부드리는 거는 건축법 이거 이 정도는 꼭 아시라고 하는데 뭐 필요 있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건축을
그 허가 안 받고 건물 지어서 살다가 그거 붕괴됩니다. 잘못하면 그랬을 때 무허가 건축물 지었다 무너져서 밑에 사람 죽었다. 그러면 그 굉장히 형이 중요해요. 두 가지 건축법 위반에다가 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또 이 뭐 그 과실치사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단순한 건 아니구나 꼭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그다음에 농지법. 농지법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경자 유전의 원칙. 제가 기존에 몇 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이 뭐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에요. 그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질문 받고 갈게요. 바로 건축 신고라든지 가설 건축도 건축사 끼고 진행해야 되느냐? 이거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건축사를 끼고 건축물을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설계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뭐 설치해 줄 때 건축사가 비닐하우스 설계해 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도면 같은 거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가설 건축물을 갖다가 지어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신고까지 어떻게 도면하고 주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건축사 끼고는 안 가시더라도 자기가 직접 뭐 아무렇게나 막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건축사 꼭 낄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결론은. 그래서 농지법 다시 돌아와서 얘기 드리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경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해야 된다. 농토를 누가 소유해야 되느냐?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된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이에요. 우리나라가 원래 농업국가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해방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거의 공장이 없었고 전부 다 그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소작을 주거나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옛날에 그 뭐 박경리의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대하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거나 옛날 우리가 뭐 그 역사 속에서 배워왔던 마름, 그다음에 소작 이런 것들 얘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지주 밑에서 그 심부름꾼 비슷한 거죠. 농지를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 돈도 그 농지를 빌려준 거에 대해서 소출물에 대한 일부를 갖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사실 전근대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경자 유전의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집어넣었겠어? 워낙 소작이 많았거든. 우리가 결국은 소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농지 임대차입니다. 한마디로 농지는 결국은 농업인이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자기는 그냥 앉아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은 시켜서 그 뭐 노예도 아니고 이거는 옛날로 따지면 노비도 아닌 사람한테 일반인한테 너 여기서 농사 져라고 하고 자기는 거기서 소출물만 가져간다. 내가 서울에 살면서 제가 뭐 전라도 나주에 있는 한 10,000평, 20,000평 갖고 있다고 쳐보세요. 거기서 나는 그냥 도지 주고 받는다고 하잖아. 그 사실은 토지 임차료인데 임차료 받아가면서 그 사람한테 그 농사를 지어. 근데 농사를 지을 때 그 사람은 결국 그 뭐 10,000평, 20,000평 농사 져가지고 받는 돈은 실질적으로 쌀 몇 가만 몇 썸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가져가고 내가 일부러 거의 대부분 가져간다? 그 노비나 마찬가지야 이게 현대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경자 유죄대 원칙을 헌법에서 천명해 둔 거예요. 그래서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소유해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농지법의 목적이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경자 유전의 원칙.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토를 소유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 전에 LH가 짓는 땅, 개발하는 땅들의 농지가 수용되거나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땅 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지가 부재지주가 너무 많고 부재지주라는 게 그
농지를 그 땅에 그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이 농토를 소유하는 건데 그 병폐가 너무 크니까 농지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 농지법을 개혁한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고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렇고 단속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농지를 처분시키는 명령이라든지 이것들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좀 이따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앞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농지가 함부로 소유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부재지주가 소유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그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농토의 몇 퍼센트를 그 실제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60%? 70%? 그 농업인이 소유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실제로는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50% 미만이에요. 결국은 대부분의 땅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살면서 대구에 살면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출퇴근하면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결국은 대부분 다 임대차,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특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농대에 다니시는 분들, 그다음 졸업생들은 이 농지에 대한 의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되고 또 본인들의 주관도 뚜렷하게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앞으로 10분 쉬고 뒤에 이어서 농지가 과연 뭐고 그다음 농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0분 쉬고요. 8시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뭐 사실 저녁 먹고 지금 7시, 8시에 저도 힘들어요. 사실 강의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 보고나 지난번에 한번 3학년 학생들 상대로 해서는 그 한농대 가서 직접 강의를 했었는데 훨씬 더 힘든하고 반응을 알 수 있으니까 저도 즐겁고 좋던데 확실히 이런 그 줌 강의가 뭐 내려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더 안 좋더라고. 왜냐하면 강의라는 것도 이게 교감이잖아요. 여러분들 얘기를 눈빛을 보고 이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야 신도 나고 재밌어지는데 이거는 뭐 그냥 혼자 그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고 떠드는 뭐 막 약간 미친 사람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 이게. 근데 어쨌든 뭐 시대가 시대고 또 이게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뭐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떤 지금 분이 저희 땐 이런 수업 없었어요라고 하는데 이게 좋으신 건가 나쁜 건지 이건 모르겠네. 어쨌든 좌우간 그 대신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또 궁금한 것들 그다음에 어디선지 들으실 수는 있고 지금 농지법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 농지가 제가 아까 막 목소리 높여서 막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거 분개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나는 이 농지가 우리나라 농지가 농지 정책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농림축산식품부 고문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전주에 가가지고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제가 강의를 거기 가서 하고 왔어요. 행정처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행정소송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때도 얘기한 게 이 농지제도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농지가 뭐냐? 농지는 기본적으로 지목이 전답, 그다음에 과수원인 토지를 농지라고 해요. 이거 어디 나와요? 제가 아까 꼭 떼보시라 그랬지. 토지 등 대장, 농지, 그 건축물 대장 내지는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거기에 지목이 나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 그런 땅을 바로 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거를 변경해 내가 논으로 돼 있는데 그 내가 밭으로 돼 있는 거, 그 돼 있는 거로 거기다가 나 이제 밭 안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거 그냥 그거 다 그 심었던 그 뭐라 그래요? 우리 농작물들 다 뽑고 거기다가 집 졌다. 이거는 건축허가도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그 갈아엎는 행위 자체도 농토를 놀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형질을 변경하잖아. 이거 다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되는 건데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 안 받고 하면 전부 다 이거 문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뭐를 하는 거냐? 당연히 농사 짓는 건데 농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다 농사라고 하는 거고 뭐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 이겁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전이나 실제로 농지인데 그 전이나 농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이게 농지냐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겁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농지에 잡석을 깔아서 그 정지 작업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이 땅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지인데 나 이제 농사도 짓기 싫고 여기다 뭐 딴 거나 해야 되겠다고 잡석을 쭉 깔아버렸네. 그랬더니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검사가 이 사람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 전용했다고 법원에 형사재판 받으라고 기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농지에 잡석을 깔아서 정지 작업이 이미 이루어져서 벌써 이미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야. 이 땅을 당연히 농지에 허가 안 받고 여기서 잡석 걸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았고 그 땅을 누가 지금 만약에 샀어요. 사가지고 이거 나는 농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샀어. 근데 그렇게 돼 있어. 거기에다가 새롭게 만약에 다른 뭐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 뭐 아니면 뭔가 다른 거를 이용하려고 했다. 거기에다가 뭐 만약에 잡석이 깔려져 있는 땅을 난 여기다 보고 뭐 여기다가 강아지들 놀이터를 만들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것도 농지법 위반이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봤냐면 공소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소 검사가 처벌해 주세요라고 공소하기 전에 그 당시에 농지로서의 현상이 이미 상실됐다면 그때는 이 사람이 과연 이미 농지가 아닌 땅을 전용한 걸 갖고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원상회복이 이미 되게 어려운 땅을 다시 더 원상회복했다고 해서 이건 농지법에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판결도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목 여부에 불구하고 이미 현상이 농지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농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에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건데 이거를 누가 악용하는 줄 아세요? 이거 농사를 안 짓고 자꾸 내버려둬. 그래가지고 거기가 밭인데 안 짓고 냅두면 나중에 거기 자연스럽게 누가 뭐 폐기물도 버리고 뭘 갖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막 형질이 변경이 돼 있어. 현상이. 그러면 그때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미 농지로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딴 거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모르고 했다고 하면 이거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을 자기가 해서 처벌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네. 경자유전의 원칙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 당연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해요. 이거 무조건 경자가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게 이겁니다. 예외가 뭐냐면 상속받은 농지. 그 다음에 또 인옥농지. 인옥농지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8년 이상 농업을 지었어.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농사 못 짓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농했어. 나 농업에 종사 못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떠나서 도시 가서 살란다. 라고 하면서 이농을 했어. 상속을 했거나. 이 상속한 건 뭐예요? 아버지는 지금 만약에 안동에서 농사를 지셨어요. 근데 아들은 외아들인데 부산 가서 근무를 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 땅을 상속받았어. 이 경우에는 그러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반하잖아. 나는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영농여권 분리농지가 있거든요. 경사율이 너무 높아. 옛날에 막 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땅 같은데 이런 것도 그러면 반드시 농업인이 소유해야 되느냐 이런 땅도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가장 문제가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말 농장이 있거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는 첫 번째 상속농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경작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아들이 가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걸 예외로 둔 거고 8년 정도 농업에 경험하던 사람이 농지를 농업
고향을 떠나서 이농한 경우에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농요건 분리농지도 도저히 경사도가 15% 이상이라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도 이것도 부재지주가 뭐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방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데 예외로 상속농지, 인용농지는 지금 어느 정도 그다음에 그 또 하나 그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도 땅을 농장을 소유하게 했어요, 농지를. 근데 그 예외가 있어. 이게 보시 예외가 아니라 그 제한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상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보시면 농지의 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농지 상한이 없다. 이건 뭐냐면 내가 농사 짓는 농업인인데 10,000평을 갖든 10만 평을 갖든 그건 상관없어. 하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한이 존재하는데 얼마냐? 상속농지에는 1만 제곱미터까지. 이농농지도 1만 제곱미터까지. 그 다음에 주말농장이라든지 영농 체험농장 있잖아요. 주말농장 체험농장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해서는 취득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농지를 받았어.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0평 정도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000평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그때는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농어촌공사나 그 농지은행에다가 맡겨야 돼요. 이농농지도 그래. 내가 2만 평을 갖고 있다가 이거 평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00제곱미터를 넘는 10,000평 정도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다가 이제 농사 그만 지을래라고 나갔어. 그랬을 때 3,000평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까지 정도는 그냥 갖고 있어도 되지만 그 이상이 되는 거는 반드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이 농업 주말 농장이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2021년도 8월 16일 전에는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절대농지예요. 절대농지. 옛날로 따지면 절대농지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질 수가 있었어.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뭐냐면 절대농지라고 하는 건 반드시 농업 생산성에 이용을 해야 되는 토지를, 농지를 서울에 있는 사람이 주말 농장한다는 의미로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것도 그 법을 바꿔서 이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주말 농장을 목적으로 땅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목이 잠겨서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만 그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농지를 소유를 가능하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이 주말 체험 농장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편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기 위한 가장 편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예외라는 거고 자, 여기 얘기가 나오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A가 아버지로부터 2만 제곱미터를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농사 지을 생각이 없어요. 은행에 다니는데. 이거 다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임대차를 하거나 사용대차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하는 거 아닌 경우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소유를 못하고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설명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땅을 살 때 기본적으로 뭐 허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땅 사는데 무슨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내가 뭐 날아가가지고 행정관청 가서 땅 사겠습니까? 라고 해서 무슨 증명서를 받거나 허가받아야 되는 게 아니지만 예외가 두 가지 있어. 하나가 농지를 살 때,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사고 팔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거 나라에서 정해놨잖아. 하도 요즘에 뭐 강남에 투기가 심해서 강남에서 뭐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각각의 지방마다 여기가 문제가 나중에 개발 때문에 이 투기가 있을 거로 보이는 땅들 그런 데다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놓거든요. 그런 경우 아니고 유일한 예외가 이 농지입니다. 그래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농업인이라는 거를 내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읍장이나 면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예외.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뭐겠어요? 지금 제가 말한 상속 농지나 인용 농지나 이미 농지 전용 허가를 이미 마친 땅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받는 거야. 보세요. 상속 농지를 내가 취득하는데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할 수 있게 해줬잖아, 예외로. 그때는 무슨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왜 받겠어요? 안 받는 거야. 근데 인용 농지는 왜 빠져 있겠어요? 인용 농지는 원래 농업인이었던 사람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땅 살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당연히 있는 상태에서 그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 예외로 빠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주말 농장이라든지 그러면 그 체험 농장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가 아까 요즘에 그랬잖아요. 농업식품 그 산업부에서 축산식품부에서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너무 엉망으로 띄워준 거야. 이게 완전히 그냥 불법 편법으로 띄워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농업인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는 일이 허다해진 거고요. 이거는 저는 진짜 이거 붕괴합니다. 뭐냐면 농지를 갖다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거 말만 잘하면 내가 행정사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 해줘.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농업이 흔들리면 사실은 그 우리나라 국토의 그 대부분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이 그거를 전부 다 부재지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게 아니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사망을 하시면 이게 자식들한테 계속 상속이 되잖아. 지금 우리나라 농토의 45%를 밖에 지금 농업인이 못 갖고 있다고 하면 돌아가실 때마다 그러면 자꾸 부재지로 넘어간다고 쳐보세요. 5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땅은 대부분 다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은.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여기 한농대 나오신 분들 이분들이 나중에 나가서 진실되게 제대로 그 농토를 좀 살려고 그러면 안 팔아. 그리고 살 데도 없어. 이런 비극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그 부재지주한테 그 농업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저기 뭐야 임대차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냐? 이거는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그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요. 이거를 받을 때 뭐를 내야 되는 줄 아세요?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 농업경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 또 있어. 영농요건 분리라든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 그 예전에는 그 사실은 이거 주의하셔야 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말 체험농장 농지의 경우에는 지금 옛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농계획서 안 내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옛날에 편법으로 이거를 왜 진작부터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농지증 너무 쉽게 발급해 주면서 옛날에 농업경영계획서 가라로 막 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도 허위로 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스스로들 진짜 공무원들도 잘해야 되는 거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런 거 보면 다 신고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직수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이 얘기 잠깐 드리고 할까요? 이거 뭐냐면 그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농업인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농업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주거든요. 근데 농업 직불금을 불법 수급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뭐냐면 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히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나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인들한테 나오는 직불금을 못 받아. 근데 부재지주는 그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 편법적으로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았고 있기 때문에 쥐가 또 직불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번에는 어땠냐면 그 행정관청에서 직불금 대상을 농지 가운데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번이라도 직불금 받은 사람이 한테만 그 직불금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옛날에 직불금 받은 기록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는 또 직불금을 못 받는 이런 우스운 일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그 농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영농요건 분리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시는 농업 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농요건 분리농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경사도가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 이상이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불편한 땅들 이거를 영농요건 분리농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으로 원래는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그 기본적으로 참 여기 그 예외에서 보면 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제가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지금 보시면 그 해당 농지가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취득한 농업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는지를 보는 건데 이 땅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고시된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도 기본적으로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할 필요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이미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고시된 땅이라고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그 영농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받았다거나 그리고 또 그 소유 제한 상한 소유 제한을 뭐 넘어서 부재지주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 그 부재지주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로 이렇게 판시를 했다는 겁니다. 뭐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탁경영 제가 지금 위탁경영하고 임대차 빠른 시간에 쭉 볼게요. 대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위탁경영하고 임대차가 다릅니다. 임대차 원래는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위탁경영하고 임대차가 다른데요. 이건 뭐냐면 농지를 아까 제가 상속농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그 농지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그 10,000제곱미터까지 갖고 있는데 10,000제곱미터를 없는 땅에 대해서는 지금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경영이나 임대차 뭐 안 맡기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위탁경영은 뭐고 임대차 뭐냐? 임대차는요. 땅을 빌려주고 저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값을 받는 거예요. 땅을 빌려준 값을. 위탁경영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경영만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일정 돈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위탁경영은 사람을 고용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 땅, 당신 농사짓자 여기 와서 그러면 내가 일정한 보수를 줄게. 그러면 나머지 농사 지은 건 수확물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제가 가져가지. 내가 맡겼으니까 너는 일만 해줘. 이 경영만 해. 그 소유물은 내 거야라는 게 기본적으로 위탁경영이고 내가 주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는 소유자는 저는 그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보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0평 주고 한 달에 500만 원 줄게. 너가 농사 지어. 그리고 그 소출물은 다 내 거야. 이게 지금 위탁경영이야. 경영만 위탁한 거예요. 임대차는 뭐예요? 당신이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 다 가져가. 그리고 나한테 대신 돈만 그 땅 빌려간 값, 그 200만 원만 내놔. 이게 임대차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 경영을 그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농사 아까 짓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 끌려가야 돼. 그 다음에 또 해외여행을 좀 3개월 이상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선거에 나가거나 몸이 아프거나 교도소를 가게 됐어. 이럴 때 어떻게 해? 이럴 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위탁을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위탁 경영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런 사유 없이 위탁 경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못 짓겠으면 농어촌공사에다가 맡기거나 하지 함부로 그냥 이거 다른 사람한테 그냥 당신이 내 땅 그 임대차하고 나한테 일반 돈 줘. 아까 이거 왜 한다 그랬어? 조선시대 때나 가능한 거야. 이거는 뭐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소작을 양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이든 위탁 경영도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한 거고 임대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정당한 소유 없이 상가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이나 그 주말 아까 땅을 갖다가 주말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만약에 자기가 이거를 갖다가 그 다른 사람한테 그 뭐 맡겼다거나 농사를 안 져. 그러면 무조건 1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 세대원한테 팔면 안 돼. 세대원 아닌 사람. 그러니까 같이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사유가 발생한 지 1년 내에 또 그 아들한테 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꼭 처분해야 된다는 거거든.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도 보세요. 상속 농지로 취득한 사람이나 이농 농지 8년 동안 경영한 다음에 이농한 경우에도 이거를 그 자기가 농지를 그 임대하지도 않고 위탁하지도 않아요. 땅만 가지고 있어. 근데 소유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거를 아무것도 안 지고 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농업계 경영하지 않고 놀리거나 그러면 무조건 사유 발생하는 날부터 팔아라라고 하는 게 이 농지처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과 또 농업을 경영하는 건 다르다는 거야. 여기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취득해야 되고 외부 사람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업은 함부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임대도 안 되고 또 내가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위탁 경영도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위탁 경영도 안 해. 예외적인 사유도 아니야. 예외적으로 임대차 줄 수 있는 경우도 아닌데도 농토를 놀리면 팔아. 무조건 팔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상속받았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잖아요. 소유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놀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나 주말 영농 그 아까 1000제곱미터까지 주말 그 체험 농장 농지로서 취득한 사람이 또 그리고 8년 작용 후에 이농한 땅에 대해서도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한 것이 판명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 아까 예외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좌우가 농사는 다시 정리하면 농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한이 되고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제대로 그거를 경영하고 있지 않으면 농사 짓지 않으면 그것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분명령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대차도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농지 임대차도 원칙적으로는 함부로 농지를 임대하면 안 된다. 그 임대차 그것까지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제가 바로 근로기준법 볼게요. 왜냐하면 농지 부분 좀 더 설명드리면 되는데 오늘 좀 질문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자꾸 넘어가네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농지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그나마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한번 보실까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정례화 있습니다.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2022년 5월 18일부터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나온다는 거 뭐예요? 내 땅 농지를 제대로 취득했느냐 이것도 실태 조사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사 짓고 있느냐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부 다 처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알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처분도 받을 수 있고 처분 명령 떨어집니다. 자, 근로계약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제가 농지법은 다시 한번 농지법만 띄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게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 내가 고용될 때만 생각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적용만 되는데 예외적으로 임금이나 계약에 대해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임금 주는 거, 돈 주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1인 이상의 사업장,
한 명만 고용해도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조그맣게 김밥집을 하나 하잖아요.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거는 임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는요, 요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사용자는 반드시 한 명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항상 사업주는 최저 시급 이상의 임금을 줘야 되고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처벌받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적어두셔야 된다는 거고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자, 깜빡 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던 알바생 둔 거야. 내가 김밥집에서 알바생 뒀는데 들어온 지 이틀 만에 나갔어, 싸우고. 얘가 말을 안 듣고 이상한 짓을 해서 나갔어. 근데 얘가 나가면서 노동부에다 신고를 했어요.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서면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처분받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슬픈 일이죠. 이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신고한 사람 실제로 많아요. 가끔 기분 나쁘게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근로기준법, 농지법 이런 것들을 항상 부도덕한 사람들이 위반하는 게 아니야. 법을 몰라서도 우리 개인들도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게 이런 근로기준법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표준근로계약서 이거 어디 가서 받으시면 되냐면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어요. 그냥 그거 다운받으셔서 사인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기간의 정함,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랑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랑 아르바이트생은 단기간 근로자잖아요. 단기간 근로자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건설 일용 근로자를 뽑을 때 외국인 근로자를 뽑을 때 연소 근로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계약서 다운받으셔서 이거 작성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근로시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로시간. 뭐냐면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고요. 법정 근로시간 외에 초과 근무하는 거 근로시간이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잘 알아야 돼요. 법정 근로시간은 통상적인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그 다음에 주 40시간까지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이에요. 그래서 통상 근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근로자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연소 근로자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일반 19살짜리는 통상 근로자예요. 8시간,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통상 근로를. 근데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일 7시간, 그 다음에 한 주에 35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자를 갖다가 채용해서 일을 시킬 때 우리가 알바생을 넣어도 마찬가지인데 근로자한테 일을 시킬 때 4시간이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잖아요. 그때는 30분 이상 반드시 쉬게 해줘야 돼요. 8시간이 넘으면 그때는 1시간 이상을 쉬게 해줘야 돼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거 있습니다. 야 8시간을 근무하는데 아침 9시부터 오라 그래서 8시간이 되면 언제예요? 5시잖아. 4시잖아. 4시? 아니 5시구나. 5시에 퇴근시키면서 자 1시간 쉬어. 이러면 안 돼.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반드시 중간에 한번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게 실제로 휴게 시간, 부여된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노동력 착취하지 말고 근로자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4시간 이상인 경우 반드시 30분 이상 쉬게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어려운데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만약에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내에서 근로자랑 사용자 간의 계약으로 야, 이 내에서 난 6시간만 근로할게.
이렇게 정하는 거를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정의 시간, 서로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연장 근로라고 하는 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내가 더 근무하겠습니다. 저 돈이 필요한데 제가 좀만 더 근로를 제공하겠습니까? 돈 좀 더 주세요라고 하는 걸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장 근로라고 하는데요. 연장 근로 시간은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또 6시까지가 야간 근로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요거는 좀 나중에 보고 이거 그다음에 근로 시간으로 해당되는 시간들이 있어.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아침 9시부터 8시부터 그러면 근무를 해서 5시에 퇴근시켜. 근데 먼저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대기를 해요. 7시 반, 7시부터 대기했다. 1시간. 그거 뭐냐? 대기 시간도 무조건 근로 시간이에요. 교육 시간. 내가 갑자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한농대 교육받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요.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는 뭐 학생들은 상관없는데 내가 회사에서 이거 좀 들어오라고 했어요. 교양교육으로 들어. 직무교육으로 들어. 이거 근로시간입니다. 교육시간도.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면 근로시간이에요. 접대. 제가 사장인데 우리 직원한테 그 밑에 있는 과장 그리고 대리한테 요 오늘 그 앞에 가면 무슨 축산 그 식품 회사 그 우리 전무님 만나야 되니까 가가지고 술 좀 먹자. 이것도 회사 사용자의 지시라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으면 이 접대도 무조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거예요. 야유회 가는 것도 그래. 야유회 가는 것도 무조건 가지 않으면 안 돼. 의무적으로 돼 있다. 이것도 근로시간이야. 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 제공 관련 없이 이거 빠지기가 어려워. 이거 눈치 봐가지고 내가 안 빠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 같다. 이것도 전부 다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아까 그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회사 일인 것 같아. 자유롭지 않아. 그럼 다 근로시간이에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일주에 아까 법정 근로시간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에 40시간,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일일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데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일주에 최대로 근로 가능한 시간은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냐 하면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조그만 사업장에도 그럼 52시간까지밖에 근무 못 하냐? 52시간을 그러면 넘어서 근무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영세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너무 고용하는데 제약이 생기니까 올해 2021년도 7월 21일부터 올해 31일까지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요. 60시간까지 합의가 있으면 가능해. 연장 근로 시간을 최대한. 하지만 이제 23년도부터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52시간이 최대 근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금을 줄 때 임금 주는 것도 하나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임금 줄 때요. 이거 돈으로 줘야 돼요. 무조건. 돈이 아니라 쌀로 줬다. 만약에 쌀 요즘에는 옛날에는 쌀로 줘도 됐지. 옛날에는 통화랑 비슷했으니까. 근데 쌀로 줬다든지 상품권으로 준다. 이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직접 줘야 되는데 근로자한테 얘가 19살이야.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여기서 일을 할 테니까 돈 나한테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한테 돈 줘. 이거 안 돼. 미성년자한테 직접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요즘에는 앵벌이라는 표현 많이 없어졌죠. 앵벌이가 뭐냐면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 좋으신 분만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부모님은 애를 갖다가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 돈 자기가 착취한다니까.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직접 월급을 줘야 돼요. 걔한테.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이거를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기적으로 준다거나 상품권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걔한테 돈 빌려줘. 그래놓고 거기서 상계 이거 안 돼. 물론 일정한 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밥을 먹었거나 필요한 돈들 공제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식비로 나간 부분 내가 대준 부분이 있거나 뭐 그쪽에서 일부 가불행간 금액이 있다거나 뭐 뭔가 일부 법에 허용되는 부분에서는 일정한 부분에 대한 공제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접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
우리가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보세요. 이 사람이 근로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자, 근로시간이 자기가 야간 근로를 하거나 주말 근로를 하게 되면 기본 근로시간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무한 다음에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더 근무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수당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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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합치면 58, 40이잖아요. 기본적으로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휴무일인 토요일날 8시간을 더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4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곱하기 50%, 그래 2분의 1을 더해서 4시간을 더 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58, 40에다가 8시간에다가 4시간을 더 가산한 것 12시간을 치를 계산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야 돼, 만약 일을 한다면. 그리고요. 해고는 뭐 넘어가고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그 농어촌 농가나 또 어업 농가에서는 뭐 어떤 경우가 많냐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불법 체류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랑 달리 처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쌌지. 그리고 그냥 실제로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가 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최저임금은 같아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외국에 나가서 독일에 가서 미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왔거든. 근데 그때 많이 착취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정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함부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방식으로 위반해서 그 임금 주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거냐면 비자들이 외국인 근로자 이런 비자가 있어. 단기 취업 비자 C4 비자를 받거나 교수, 회화 지도 여러 뭐 기술 지도 E4, 그다음 전문 직업 E5 이런 그 직업이 있는데 이런 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계절 근로하는 E8 비자랑 그 다음에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그 다음에 선언 취업에 관한 E10 이런 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취업 비자가 H2라는 또 비자가 있거든요. 이런 자격별로 그 기본적인 이 비자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외국인 근로자는요,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것처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이 쭉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 차별해서 안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야. 또 하나 A가 부상을 당했는데 얘가 취업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작업대가 넘어져서 방광염 파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지. 이 경우에 산업재해 산재보험에 요양급여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똑같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취업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거하고 임금을 받아온 사람이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념은 똑같다. 무조건 줘라.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한마디로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아무 때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나라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구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따라서 비전문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 E9이나 방문 취업 있잖아요. 이 H2 비자를 가진 사람을 고용을 하려고 하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셔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호가 또는 고용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을 받아서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런 인력사무소 같은 데다 얘기해서 하나 요건도 갖추지 않고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 그냥 데려다가 썼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정말로 자꾸 정가만 쌓여요. 정가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 나중에 영업정지까지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가 구인할 수 있는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확인을 하시고 항상 그 주의하셔서 그 우리가 고용센터, 고용노동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셔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외국인 고용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질문을 받을 텐데 5분 정도 남았네요. 지금 여기 질문이 들어온 거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 추가로 얘기 드릴게 뭐냐면 농지에 농수산물 진거래 매장을 작게 만들려면 허가가 불가능한가요? 농지의 토지 종류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거 이거 아주 쉬워요. 농지에 매장을 작게 만든다는 게 뭐냐 이거 거기다가 뭔가 설치한다. 가설 건축물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건축물을 설치하고 지붕하고 기둥 세우면 뭐예요? 이 건축물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가설 건축물이라도 만약에 세운다 그러면 당연히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를 갖다가 농지에다 직거래 매장을 한다면서 고정식으로 건물 지었다. 이건 농지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직거래 장터를 만들 때 제가 그 옆에다가 뭐 그 일부 임시로 설치했다가 여름철만 지나면 치울 수 있는 살짝 잠깐만 누군가 와가지고 그 가설 건축물 지금 신고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어놨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 형질 변경에도 해당이 농지 전용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농지를 농사를 지으라 그랬더니 거기 논에 들어가서 밟아가지고 땅이 평탄화돼가지고 막 거기에서 물건 사고 판다? 이거는 거기는 창고거나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꼭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어느 규모로 지었는지에 따라서 신고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도. 그 다음에 김래인 씨가 물으셨는데 40시간을 근로하되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서 가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주말 근무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요거 설명드려볼게요. 요거 이분이 지금 물어보신 것 중에 제일 적합한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야, 이분. 이분은 지금 주말에만 12시간씩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예요. 주말에만 일하는 사람. 아까 제가 단기 근로자 고용계약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24시간만 근무를 하는 단기 근로자인데 이분이 하루에 1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어, 만약에. 13시간 근무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보세요. 일일 소정 근로시간은 12시. 아까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그 자기들끼리 정한 근로시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이 사람은 12시간으로서 지금 그 원래는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자기가 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아까 제가 법으로 정한 일일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돼 있어요? 8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법에 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기본적으로 정해놨는데 연장 근로는 가능하지? 8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기본적으로. 12시간만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를 갖다가 일일 1시간 동안 초과 근무까지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법정 근로, 약정 근로를 12시간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약정 근로를 12시간으로 하기로 했는데 법정 근로, 법에서 정해놓은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만 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8시간 분에다가 연장 근로를 4시간을 했잖아요. 법정 근로를 넘어가서 했으니까 4시간을 1.5배를 하면 또 6시간이 플러스 되고 초과 근무를 자기들이 정한 근무 시간에 1시간을 더 넘어갔잖아요. 1시간에 1.5배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한 1.5배까지 해서 총 줘야 되는 시간이 15.5시간을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각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15.5시간, 13시간 근무했지만 이렇게 따라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이 나눠 다르고 그러니까
법정 근로 시간을 넘어가서 연장 근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정한 소정 근무 시간을 넘어갈 때도 또 1.5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중에 40시간을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는 법정 근로 시간을 넘어가는 시간 연장 근무는 당연히 지금 연장 근무 시간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8시간 합쳐 40시간은 되는데 주말에 몰려서 12시간 했다. 그거 괜찮냐는 취지도 있는데 그 경우도 일일 8시간을 넘어가면 총괄근무가 되는 겁니다. 연장 근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1층은 농업용 창고인데 2층은 근생이고 3층은 가정집인데 1층을 농업용 창고 임대가 가능할까요? 창고 임대는 지금 여기는 농업용 창고라고 하면 이건 임대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 창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 창고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물류로 근생을 하시려고 그러면 변경하려고 하면 이 부분 처음에 농업용 창고라고 할 때 그냥 어떤 창고로 여기 만약에 허가 받으신 건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농업용 창고로 받았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여기를 임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창고가 아닌 다른 거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것도 달리 용도를 변경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질의를 하시고 어떤 형태의 물류가 들어오는 건지 물류 창고로 사용하시는 건지도 확인하시고 그 건축물 대장 반드시 떼어보세요.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50분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오늘 귀중한 2시간 남으셔서 고생하셨는데 머릿속에 꼭 남기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배우고 사회로 진출했는데 전과자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이 근로기준법 정말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요즘에 근로기준법 옛날처럼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뭐 서로 친한데 아는 사이인데 이러셨다가 괜히 진짜 고발당하시면 서로 의리도 상하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은 무조건 내가 짓거나 가설 건축물이든 뭔가 세워서 이게 안전에 위험이 생길 것 같으면 이건 무조건 신고하거나 아니면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건물을 2m 이상 옹벽 쌓으면 이거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담 넘어지면 다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을 세우거나 할 때는 반드시 해당 구청이나 관청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또 두 번째로 특히 농수산업에 종사하실 여러분들은 이 농업, 농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들은 좀 갖고 가셔야 되고 이 땅을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지금 이분 또 아까 여기 질문하신 분이 이제 농업용 창고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내일 저희 사무실로 필요하시면 질의를 건축물 대장을 떼서 저희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저희가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저희 컨설팅하고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물류를 임대를 하시려고 하는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이제 목이 아프네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들어왔네. 13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8시간이나 근로시간이나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12시간 초과 후 근로시간이 1시간 휴게시간을 맞추어서 13시간 맞춰줘도 되는가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13시간 근무를 시키려고 그러면 4시간이 넘으면 지금 1시간씩 휴게시간 줘야 되잖아요. 12시간을 근무를 하게 될 때는 4시간, 8시간의 경우에는 지금 휴게시간을 보세요. 1시간 중간에 꼭 줘야 되잖아요. 1시간 반 휴게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13시간, 12시간 이상 시키려고 하면. 근데 그거 중간중간에 줘야 되지. 다 끝나고 몰아서 13시간 풀로 시켜놓고 나머지 시간이 휴게시간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거야. 4시간 일하면 30분은 쉬어야지 근로자를 노동을 시키면서 쉬지도 못하게 8시간 동안 계속 시키면 이거 안 된다는 거래요. 4시간 이상 시키려면 반드시 30분 이상 줘야 되고
또 8시간 풀로 시키고 뒤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중간에 반드시 그 중간에 13시간을 시키더라도 12시간을 시키더라도 1시간을 꼭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사무실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사무실이거든요. 우리 변호사 사무실도. 그러면 총 9시간을 근무하잖아요. 사무실에. 그중에 1시간이 휴게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시간, 4시간씩, 3시간, 5시간씩 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꼭 이게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